네, 이른바 슈퍼 청문 위크의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적부심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각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많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다뤄지게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는 이제 배우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해충돌 부분이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그것이 인정된다 그러면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평가를 받을 여지가 크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장 전입은 본인이 스스로 시인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의 아파트 구입 시에 다운 계약서, 이건 취득세를 아끼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도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배우자가 의사업을 하면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작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물리상 불가능하다. 근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수혜주 관련돼서 코로나 때 네.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뛸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단타 이 부분이 되게 큰 것이고, 진단 키트 부분. 근데 관련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만약에 실제 키트나 아니면 에탄올 같은 부분과 관련돼서 본인의 잘못이 드러난다 그러면 이것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 아니냐라는 판단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자리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일단 저는 소명이 어느 정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 썼다고 한다던가 이런 거는 90년대 중반쯤 샀던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다운 계약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인사청문회 생기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기간도 사실은 2000년대 중반 이후쯤에 만약에 다운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1990년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땅을 샀다고 농지 이제 경작 문제가 얘기 나오는데요. 그것도 저도 사실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30년 동안 아는 지인이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공동 경작 형태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땅을 좀 구입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 땅이 지금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처음 사 시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미 20년이 훨씬 지난 일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는 다른 땅들도 마찬가지로 오르잖아요. 근데 투기의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그 땅을 팔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해 에탄올이라고 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구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자의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다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팔지 않고 지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뭔가 들어가서 이해충돌 소지를 만들면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미 팔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본부장 시절에 직무 연관성에 대한 심사를 받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질병관리청장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 그 부분은 아마 좀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고 보지만 그게 어떤 특정의 개인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한 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설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결격 사유는 되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자체가 위법인 경우에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목적은 내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첫 번째는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샀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다 상관없이 농지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나오는 진술에 따르면 이전에 소유자였던 그분의 부인께서 경작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분은 경작을 안 하는 거죠. 1년에 90일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법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직무관리소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당 업체가 에탄올 생산으로 본인과 연관된 업종으로 사업 목적 범위를 넓혀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 받았잖아요. 그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식 자체가 아니 그 당시에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 실제 위법한 이유가 본인의 뭐 취재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글쎄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전혀 없죠. 이거는 그 지인이라는 분 얘기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 농지 경작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인이 언론에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년 전에 심은 묘목을 관리를 하고 예초기로 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사일에 익숙하다. 씨 뿌릴 때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일도 같이 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개념으로 바라볼 거냐. 이건 좀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해가지고 투자의 목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계속 지금까지 갖고 있고 나중에 언젠간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땅을 소유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경작의 문제도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간에 여야 간에 공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땅을, 농지를. 이참에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 처음에 씨 뿌리고 그다음 수확할 때 가면 되지. 근데 이렇게 이건 뭐 물론 사실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법은 그렇게 안 정해놨거든요. 1년에 90일 이상 가가지고 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면 일단 여당에서도 이건 비판을 하고 다만 이것이 직무 수행을 못할 정도이냐 이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자체를 옹호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호중 후보자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는데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과 스쿨존 규정 속도 위반 등의 전력이 도마 위에 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경찰국 폐지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도덕성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스쿨존 그 부분은 이제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만을 이유로 해서 뭐 낙마 사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도 사과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업무 관련돼서 본인의 소신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소신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텐데 5선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힘 있는 행안부 장관이 될 겁니다. 근데 행안부 휘하로 이제 중수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휘하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이 미칠 여지 있는 이 제도 그 개편을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 과연 중수청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지 경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장일단 있거든요. 실제 저희가 경찰위원회가 있지만 경찰위원회가 경찰 인사권을 통제한다 또는 실효적으로 이걸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소 형식적인 기구로 안타깝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경찰국의 그동안의 경찰 인사권을 통한 경찰의 통제 이건 어느 정도 그 예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통한 그 검찰 인사권 견제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자, 이 제도적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문제죠. 경찰국이 폐지할 것보다 예를 들면 수사권에 개입하지 않는 부분은 그건 그대로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만 대통령 등 선출직이 인사권을 통해서 경찰권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서 감시하는 부분은 이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윤호중 그 후보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도적 취지를 좀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 윤 후보자의 어쨌든 입장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분위기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문제하고 그리고 중수청 설치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또 총리실 산하에 만든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통제는 사실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안부는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경찰국 폐지 문제는 왜 논란이 됐습니까? 직접 정부가 경찰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권위주의 정부에 시절에 있었던 기구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건데 그건 이제 폐지한다고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바른 방향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자치경찰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도 기능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이 수사, 기소 분리되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경찰한테 그 역할이 일부 맡겨질 거고 그러면 경찰의 기구가 너무 비대화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뭐 우리가 이제 중수청이라고 얘기하는 중대범죄수사청하고 수사 기능하고 자치경찰에서 담당하는 치안하고 일상생활 밀착형 범죄에 대한 담당하는 부분하고 그걸
경찰청장이 일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형태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다 끝났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큰 잡음 없이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행안부 장관한테 맡겨진 굉장히 큰 임무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오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윤호중 의원이 정치 경력도 길고 또 당에서 주요 그 요직을 담당을 해왔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부하고 원활하게 소통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능숙하게 추진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이 청문회 소식들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또 지금 막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여야가 기재부, 외교부, 산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합의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보였었고, 다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의혹은 여전히 있지만 협치를 위해서 채택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청문 경과 보고서에 관련된 의혹을 변기하는 형태로 채택을 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6분의 장관 후보자는 이건 도저히 저희가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분 빼놓고는, 특히나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면 과제가 있잖아요. 관세 통상 관련돼서 미국과의 협상이 사실상 국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공석으로 둘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조현 장관이 앞으로 8월 1일 이전에 관세 관련돼서 협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통과되면 바로 미국으로 가든가 뭐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재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통과시킨 것이고, 임광현 후보자의 경우에도 논란이 좀 묵과하기 논란이 있긴 있지만 실제 관세 관련된 전문가, 국세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뭐 굳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 안 하고 정치적인 장에 놓아둘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익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양당 모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예를 들면 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 보이콧하듯이 해버리면 국정 발목 잡기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예. 당 상황도 지금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데 지나치게 대우투쟁을 함으로써 뭐 마치 정치적으로 지금 집권 초반부터 너무 일종의 그 여당하고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나올 수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밀어붙이면은 지나치게 집권 초반부터 오만하다, 이런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겠다고 야당한테 얘기하고, 야당도 지나치게 이거 발목 잡으면 안 된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반대하겠다, 이런 정치 전략이 두 개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앞서 또 인정할 수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을 떠나서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진숙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고, 친명계 핵심이죠. 김영진 의원, 또 중진인 박지원 의원이 애둘러서 강선우 후보자의 거취를 압박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고민하죠. 이걸 고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주말 사이에 아마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여권 내 분위기도 제가 볼 땐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좋은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집권 일기 내각을 빨리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현직 국회의원 불표신화가 깨진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만약에 장관 임명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정치적 생명과 관련돼 있는 문제, 당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이후에 지금 강서 지역구인데 지역구에서 또다시 출마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또 어찌 보면 장관 후보자 수락한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명한 사람도 사실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도 사실 공교롭게도 두 후보자가 다 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30% 정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그동안에 있었고, 또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후보자를 다 만약에 낙마를 시켜버리면
그런 게 깨져버려서 후임자를 임명하는 게 아마 후임자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고민스러운 지점은 있는데요. 저는 뭐 지금 여권 내 분위기도 그렇고요. 또 시민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결국은 자진 사퇴든 임명 취소든 간에 선택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강선호 후보자는 이후에 거짓말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결격 사유가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다른 논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었고 또 자녀 2명 유학 보낸 것도 그것도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의 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육 현안에 대해서 답변 못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장관이 그걸 수용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지역 분권 문제나 또 지역 거점 국립대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상징성을 다 부여해서 지역 국립대 총장을 끌어올렸는데 여성 총장을 끌어올려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그 장관이 교육 현안에 대해서조차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컨닝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듣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선택할지를 모르겠는데 2명은 장관 후보에서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명이냐, 지명 철회냐, 이제 자진 사퇴냐. 뭐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에 대해서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저 부분은 뭐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는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겠지만 만약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건 지명 처리를 해야 되겠죠. 지명 처리를 하는 방법이 국민께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성격이 특성이 좀 있잖아요. 소위 갑질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갑질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도 이거 용서하지 못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국민께 주는 거죠. 또는 공직자들에게 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명 철회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강선호 의원은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 만약에 대통령을 속인 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청문회에서도 일부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인사권자를 속인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명 철회로 가는 것이 맞다 보여지고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전문성 부분은 저는 뭐 저 정도 전문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처음 봤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것 같고 실제 교육계에서 오래 종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박하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때도 그런 식으로 수행하게 되면 그 어려운 교육부 장관직 수행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에 대한 논문 논란과 관련돼서 해명하실 때 본인 제자를 희생양 시키는 그런 해명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제1저자라면 그 해당 본인한테 논문 심사를 받은 그 석사 내지 박사 이분들은 표절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표절한 논문을 또 학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미노적인 문제 제기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저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 교육자의 자세인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갑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매우 크게 다가왔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접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특검에서는 이 구속이 타당하고 계속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라고 하고요. 또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어렵지 않다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구속이 적법하냐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으십니까? 근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사정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왜 구속시켰습니까? 증거인멸 우려를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증거인멸 우려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랑 우두머리가 나와서 계속 마음대로 활보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자들하고 소통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전에 이미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하폰 삭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또 특수고문 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경호처 직원한테 지시한 부분들도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 같고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지금 건강을 얘기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특검이 지금 공소 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게 위법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다 뭐 사실은 구차한 논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뭐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부정선거 주장한다고 하는 외국의 교수는 어떻게 만나려고 했습니까? 접견실에 와서 만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재판에도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버젓이 또 구속적 부심에 나오는 것도 또한 앞뒤가 안 맞는 태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고립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대처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든 일부 남아있는 극소수 지지자들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든 나는 계속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어요. 윤 전 대통령의 이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속적 부심이 사실 어려운 확률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제 보석을 청구하거나 만약에 건강상에 상당히 수용 생활을 감내할 만큼 건강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죠. 근데 어쨌든 구속 적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정 변경, 구속할 필요가 없다,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라는 사정 변경이 있거나 또는 이제 교정의 의미가 있죠. 이거 원래 영장이 발부되면 안 되는 건데 실제 영장이 발부됐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 곁들여져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특검이 신청했던 영장 중에 형소법 208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동일한 범죄 사실로 두 번 구속할 수가 없거든요. 한 번 구속됐다 풀려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 일련의 범죄를 전부 다 합친 게 내란죄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어요. 그다음 그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따라서 구속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하나 하고 그다음에 특검이 위헌적인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에 의한 여러 가지 수사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위헌적이다라는 주장 또 하나 할 겁니다. 뭐 그 정도의 주장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란죄 범죄 일부에 포함이 되는데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 별건 구속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별건 구속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다. 이런 주장까지 곁들여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뭐 구체적인 추진 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와 국민의 뜻을 함께 고려하겠다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좀 논의가 본격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개헌은 원래 개헌을 발의하는 주체가 대통령이 발의할 수가 있고 국회에서 일정 정족수를 갖고 발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회한테 개헌 추진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직결되는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검사의 영장 청구권 이 부분은 이제 뭐 검찰 개혁의 하나의 그 방법과 연관되지만 나머지 임기 연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단임제로 끝날 것이냐, 연임제로 갈 것이냐의 부분과 관련돼서 개헌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와 관련돼서 아마 국회 보고 추진해달라는 것이라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혹시 임기 연장과 관련된 개헌이 추진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임기 연장 관련돼서 당의 임기 연장 개헌 발의 당시에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없다는 그 부칙 조항까지도 개정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일대 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포함된 개헌안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애당초에 정치권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걱정도 있습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소통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국 국회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권이 반대하면 결국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국회 의석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권이 200석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개헌안 발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지금 200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단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반영된 거고요. 또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특위 구성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정하게 재헌자를 맞아서 양쪽의 메시지가 나올 거다. 어느 정도 교감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권력구조 개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순서도 권력구조 개편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부터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긴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먼저 꺼내버리면은 사실 개헌안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음번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1차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2차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합의 가능한 것부터 먼저 개헌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또 한 번 개헌하는 이런 단계별 개헌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까지 그 개헌 논의를 확장시켰을 때는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 개헌안이 무산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국회 차원의 논의가 먼저 되고 야당의 동의를 얻는 최소한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인식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헌 논의도 그런 방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과 당 지도부 사이에 글쎄요,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비공개 비대위 회의 직후에 윤희숙 위원장이 이제 몰매를 맞았다라고 이제 기자들에게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안에서 이제 어떤 좀 반발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당내 상황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변호사님이 그걸 먼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쭤 먼저 드는데요. 여쭤볼까요? 제가 더 곤란하지 않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예. 윤희숙 혁신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마련한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 같고 이제 문매 몰매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그쵸. 다만 이제 지도부나 당 중진 등 또 일각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그 혁신안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당히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윤희숙 혁신위원장 본인의 생각을 밝힌 것 아니냐. 특히나 몇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거명했을 때는 그런 취지의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혁신안과 관련돼서는 늘 있는 일들이고 이걸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하고 혁신위원장 등 혁신위원회하고의 대화나 접촉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혁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저희가 혁신한다고 해서 특검의 수사 방향이 바뀌지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혁신한다고 해서 위원정당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정책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생존도 혁신의 일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전에 2017년도에 탄핵대와는 또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혁신위원회 활동 하시는 분들이 당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다라는 부분을 뭐 같은 단면이지만 인식하고 나서 당내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거치는 것도 어떨까. 그다음에 차기 당대표가 나오게 되면 이 혁신안을 그 당대표 손에 건네주는 식의 바톤 터치를 하는 식의 조금 더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게 어떨까. 만약 그렇지 않고 현 비대위에서 이걸 다 받아달라고 하면 이 비대위 구성원이나 관련자분들이 실제 혁신의 대상으로 일컬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당내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마스터 플랜을 좀 갖고 혁신위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비대위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너무 빠르다. 좀 혁신위원들이랑 상의하고 뭐 좀 발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받을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혁신의 의지도 없는 혁신위를 좀 만들어 놨잖아요. 안철수 혁신위가 뭐 무산이 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혁신위 차원에서는 어떤 안을 내놔도 사실 비대위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볼 거고요. 비대위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뭐 주류 쪽에 있는 의원들도 그걸 받을 생각도 전혀 없을 거예요. 누구 하나 불출마 선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혁신위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개인의 어떤 정치 욕심이다 이런 비판은 있지만 정치인이 뭐 개인적인 욕심을 왜 안 갖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 앞으로 정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기본 상수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을. 그러니까 비대위를 흔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논의도 안 하려고 하면 혁신위가 그래도 충격요법이라도 써가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모으고 혁신위 뒤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비대위는 권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 혁신위 차원에서는 국민 여론을 안고 가는 것밖에 사실상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돌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찌됐든 간에 응원을 하는 목소리든 비판을 하는 목소리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당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돼야 그래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런 방법을 좀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1차 그 인적 쇄신 얘기 나오면서 4명의 이름을 공개한 것처럼 저는 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더 명단도 공개하면서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건 민주당에서 원하는 혁신위 활동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는 인요한 혁신위 때 이게 기억이 나요. 1호 혁신안이 뭐였냐면 당시에 이준석 전 당대표 등의 징계안 철회였어요. 그러니까 혁신위 활동이 오히려 이 자갈들을 모으는 세멘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역발상의 혁신 활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내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동지애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 안에서 적이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일단 동지애를 바탕으로 해서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동지애가 아닌 동지애 기반이 아니고 책임져라. 당신이 잘못했어. 잘라내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 클 것 같고 오히려 동지애를 기반으로 한 희생 요구 이런 시스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거는 뭐 오로지 혁신위원회 몫이죠. 많이 만나든 아니면 뭐 울면서 매달리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어려운 혁신위 활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잘라내고 너가 책임 있어 책임자들 다 책임져 남는 사람이 없어요. 저 8개 혁신안 8개 그 당의 어려운 국면들을 거기에 책임질 분들 다 나열하게 되면 남는 분이 한 20명 정도뿐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고민도 깊겠지만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지의 저 말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바래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동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좀 과연 동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정권과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결국 지금 저렇게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탄핵이 됐어요. 근데 그 대통령 지키겠다고 앞에서 관저 앞에서 그렇게 시위해서 방탄의원단이라는 얘기를 듣고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근데 책임을 지고 안 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뭐 리셋 코리아라고 만드는 그런 데 가가지고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막 20명 넘게 몰려가서 마치 무슨 우리 세력이 이만큼이요라고 과시하듯이 윤 어게인을 외쳐도 박수 쳐주고 부정선거 외쳐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는 이런 당 분위기라고 하면 어떻게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과거 2004년 뭐 차떼기 때 37명이 불출마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정도의 그 정도 정치적인 책임 윤리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더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인데? 그럼 같이 국민의힘이 침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을 건져내서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을 스스로 못 쓰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도 이제 국민의힘을 선택할지 정말 새롭게 만들어지는 보수 정당을 선택할지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관련돼서 그 엄중한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받고 그분들하고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예컨대 이런 거죠. 그분들이 애당초에 다른 목적을 갖고 당을 해야 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 반대 같은 경우에도 계엄을 찬성해서 탄핵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고 당시에 전략상 탄핵을 반대했지만
대선이 늦어지는 거고, 그래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당에서 그냥 도덕 시험을 치르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판단 전략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어떤 특정 단체 행사에 가가지고 그런 야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친다고 해서 그거 다 동조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 당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당의 강령이나 말씀 주신 대로 뭐 헌법이나 법률을 벗어나면 그건 물론 안 되겠지만, 관련자들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려면 그렇게 다양한 어떤 색깔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도껏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관점이 다양하다는 부분을 인정해야지 되는 것이지, 네. 혁신의 활동이나 뭐 타당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너네 왜 그렇게 가느냐라고 일괄적으로 당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맞지 않다. 예, 어쨌든 이제 대립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관련해서 그럼 이 부분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한 달 전이었죠.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에선 온라인으로 입당을 해서 몰랐다. 그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 내부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본명이 전한길 씨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본명으로 온라인 입당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입당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심사 제도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때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김계리 변호사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입당 자체를 저희가 이걸 꺼내낼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전한길 전 강사가 입당 이후에 활동 내역이 당을 해야 한다. 당의 어떤 민심을 위반시키는 이런 실정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징계 절차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입당하는 것까지 입당된 이 마당에 사실 그 부분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없습니다. 이후에 전한길 전 강사의 당과 관련된 활동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활동 내역에 문제가 있으면 당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한길 씨가 다 얘기했어요. 전당대회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입당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다시 퇴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 저는 입당을 받아줄 때는 그때는 별도 심사 절차가 없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입당 신청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한 거 걸러내지 못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까지 번져서 얘기하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당의 집단지성을 믿어달라고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하고 단절도 못하는 정당이 되는 거고요. 내란하고도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도 단절하지 못하는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번 전당대회 최소한 그래도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당대회,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고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한길 씨가 막 돌아다니면서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연설하고 막 전당대회 때 누구 지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엉망진창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다. 제 얘기가 비상식적으로 들립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데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국민의힘이 그걸 못하죠?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컨대 전한길 씨가 출마 선언을 해요. 그건 뭐 컷오프든 뭐든 뭔가 절차가 있겠죠. 그 부분 당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민주당은 어떤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나는 A 씨를 당대표를 밀 거야라고 입당 신청하면 막나요?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다만 그분이 이제 와서 하는 집단적인 어떤 당의 활동과 관련돼서 그 세를 얻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럼 뭐 저희 당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그렇게 된다고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적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 부분은, 만약에 그분이 뭐 세를 못 얻으면 그냥 그렇게 사그러지는 거고요. 본인 의사가 관철 안 되는 거고, 세를 얻으면 저희 당이 또 국민적 다른 심판을 받겠죠. 자, 이걸 갖고 그 자체만 갖고 평가하는 거, 저는 그래서 김용태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도 맞지 않다고 봐요. 본인들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문을 다 닫아라.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들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당원들이 평가하는 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당내에서 당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앞으로 뭐 전한길 이 강사의 행동을 보고 당내에서 뭐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